빅데이터 분석,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확률입니다. 바로 probability죠. 확률은 이제 전체 사건 중 특정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나 실험을 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 그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를 우리가 이제 이 확률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확률은 일단은 probability를 따서 P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건, 자, 이벤트가 있다고 치면 그 확률, 특정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 P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전체 N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사건의 총 개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여기 T는요. 전체 사건의 총 개수고요. 그 다음에 2에 대한 n은요. n이라는 사건에 대한 사건 2에 대한 총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2에 대한 총 개수를 지금 현재 전체 사건의 총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2에 대한 확률 p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모든 사건 2에 대해서 우리가 p2는요.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겠죠. 확률이니까. 그리고 t에 대해서 전체 사건 t에 대해서 이 확률 값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공집합에 대해서 확률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집합이 아니라 이제 여사건 C로 2의 여사건은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1-P의 2로 계산할 수가 있죠. 사건 2가 일어날 확률 값을 1에서 빼면 그게 바로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여사건에 대한 확률 값이죠. 자, 그러면 확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아야 될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는 트라이얼, 바로 시행이 있습니다. 그 같은 조건 아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 관측을 우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 우리 주사위를 막 굴리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 우리가 조건을 같이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죠. 주사위 던지는 거야 계속 반복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트라이얼, 시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벤트입니다. 트라이얼, 시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각각의 결과를 우리는 사건,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트라이얼인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그 특정 숫자, 우리 주사위 눈 있잖아요. 그 눈의 숫자, 그게 몇 개냐 하는 숫자가 결국엔 결과, 바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 그래서 시행과 사건, 그 개념을 따라서 자, 사건인데 단순 사건, 심플 이벤트가 있어요.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 즉 기본적으로 이런 걸 심플 이벤트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에 실험을 하는데 6이 나와요. 6이 나오는 사건. 6이 나올 수 있죠. 근데 6이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 사건. 6이 나오든 4가 나오든 3이 나오든 단순 사건이죠. 하나하나가. 자,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 익스클루시브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어요. 즉, 그 사건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는 관계를 우리는 익스클루시브 이벤트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40명의 학생 중에서 남자와 여자 3명씩 뽑아요. 자, 남자와 여자 각각 3명씩 뽑아요. 그러면 남자를 뽑는 것과 여자를 뽑는 것 각각은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죠. 서로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개별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인디펜던트 이벤트, 독립 사건이 있습니다. 발생한 사건 다음에 발생할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돼요. 진짜 배반 사건이랑 좀 다른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번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첫 번째 던졌을 때 홀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홀수가 나왔던 것이 두 번째 짝수를
나오게 하는데 확률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별 사건들이 다 독립적입니다. 첫 번째 홀수 나왔다 해서 두 번째 짝수가 나온다? 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펜던트. 이제 이거는 종속 사건인데요. 디펜던트는 우리가 종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한 사건이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검은 공 3개, 흰 공 3개가 상자에 있다고 치면 그 상자에서 이제 공을 뽑아요. 근데 여기에서 검은 공 3개랑 흰 공이 3개 있는 상태에서는 검은 공이 추출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검은 공 뽑았는데 뽑은 검은 공을 다시 상자에 넣지 않고 다시 한번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검은 공 하나를 뽑았기 때문에 검은 공은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검은 공이 또 뽑힐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개념이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입니다. 자, 복원 추출은 리플레이스먼트 샘플링이라고 해요. 그 한 표본에서 다른 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한 후에 다시 선택된 것을 넣어요. 표본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넣고 다시 뽑는 거예요. 40명의 남자 중에서 40명의 학생 중에서 남자를 1명 뽑았어요. 그리고 다시 뽑았던 추출했던 남자를 포함해서 다시 1명 추출할 경우에 40분의 1이 40분의 1로 똑같죠. 똑같은 확률값을 가지죠. 자, 이렇게 다시 표본에 넣고 추출하는 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비복원 추출은 말 그대로 한번 뽑았으면 다시 그것을 표본에 넣지 않아요. 그 나머지에서 뽑습니다. 40명의 학생 중 남자를 1명 추출했어요. 그리고 추출된 남자는 제외. 그 다음에 다른 1명을 추출할 경우에 39분의 1이라는 확률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넣느냐, 표본에 뽑은 걸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률의 덧셈 법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덧셈 법칙. 이제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에 발생할 확률이 이제 더해지는, 즉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배반이냐 배반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적어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덧셈 법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반 사건, mutually exclusive 이벤트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에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덧셈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두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계산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요, 그냥. 그러면 A와 B가 일어날 확률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랑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은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던졌어요. 근데 앞면이 나올 사건, 뒷면이 나올 사건 서로 배반입니다. 동전이 대표적인 배반 사건이죠. 근데 동전이 던져졌을 때 앞면이나 뒷면 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한 값이랑 같아요. 자, 우리가 포멀하게 동전을 던졌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각각을 더하는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1이 되겠죠. 자, 다음은 배반이 아닌 사건입니다. Non-mutually exclusive event입니다. 자, 이거는 두 사건이 배반이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배반적이지 않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A, B 중에 적어도 하나가 일어날 확률값을 계산한다고 치면 이거는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 합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요. 그 값에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값을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치면 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올 확률,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올 확률, 이제 서로 배반이 아닌 겁니다. 둘 다 5가 나올 수 있죠.
둘 다 5가 나올 확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서로 배반이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데 이때 5가 나올 확률 첫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올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둘 다 5가 나올 확률 두 주사위 모두 5가 나올 확률을 빼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에 대한 곱셈 법칙입니다. 사건 A랑 사건 B가 있을 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다 치면 이거를 우리는 joint probability라고 합니다. 동시에 발생할 확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 횟수. 두 조건 A, B가 동시에 만족시켰던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만족시켰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의 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 수를 전체 사건의 총수로 나눠주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두 사건이 상호 독립이다 라고 하면 이 결합 확률은 두 사건의 발생 확률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발생 확률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에서 5가 나왔어요. 서로 독립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2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그 각각에 대해서 곱해요. 그 값을 곱해주면 A와 B가 같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죠. 한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즉, 두 사건이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이제 좀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건 B가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A, 바, B로 이렇게 표시하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거는 계산하는 식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B가 일어날 확률 값으로 나눠주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값은 B가 일어날 확률 값에서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값을 곱해주는 결과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확률적 독립성, 즉 두 사건 A, B가 어떤 조건, 다음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면 이게 확률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값 두 개 곱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게 이제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다. 자, 또 B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 그게 A가 일어날 확률 값과 같다? 그러면 이거는 독립인 거죠. A랑 B가 독립. 다시 A가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그러면 이것도 확률적으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A와 B가 어느 정도 독립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과 같은데 그게 이제 0은 아니어죠. 같다면 이건 상호 독립이다 라고 이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호 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 독립과 배반은 달라요. 자, 독립은 이런 조건인데 배반은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는 확률 과정, 임의 실험 결과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평소에 쓰던 변수는 뭐냐?
변수, 숫자 또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집단 대상에서 측정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특성.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합니다. variable. 그래서 뭐 나이가 몇이냐, 가족의 수는 어떻게 되냐, 가구 소득, 혼인 상태, 취업 상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변수와 다르게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와 다르게 확률 변수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그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는 결과에 실수값을 부여합니다. 그 확률을 가지고 발생한 결과에 실수값을 부여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실험의 결과죠. 사건이. 그 사건에 수치를 부여해요. 그리고 그 값에 확률을 대응한 결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본 공간, 이게 이제 오메가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 이제 정의역이죠. 그 다음 치역이 있어요. 표본 공간 오메가에서 치역으로 실수값 R이 있습니다. 0, 1, 2.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4분의 1, 뭐 사실 이거 동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동전이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한쪽은 앞면, 한쪽은 뒷면, 또 다른 한쪽은 앞면, 다른 한쪽은 뒷면 이렇게 나올 확률은 두 개 합쳐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또 4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실제적인 확률 값으로 우리가 변수가 매칭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이제 이산 확률과 연속 확률이 있는데 이산 확률, 디스크리트 포인트입니다. 자, 값이 확률이 우리 값을 이제 확률 값을 계산해야 될 애가 이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산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확률 값을 가진 확률 변수. 자,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PR의 X,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가 XI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PI 확률값. 자, 여기에 종족 조건이야 뭐 PI가 0부터 1 사이야 되고 이제 I는 이제 N까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PI에 대해서 1부터 N까지를 다 합치면 1이어야 됩니다. 각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값을 다 합치면 1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probability mass function, 즉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각 이산점들에서 확률 크기를 표현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근데 던졌을 때 그 주사위에서 나오는 눈의 합 더한 거죠. 그 두 개의 값을 더한 겁니다. 한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이 1이죠. 그리고 최대값은 6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주사위의 합을 합친다고 치면 두 개를 합쳤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2죠. 그리고 6 더하기 6인 12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가 나올 확률 36분의 1. 6개 중에 하나니까요. 예.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 36분의 2, 4, 5, 6, 7 이렇게 각 눈의 수만큼 어떤 확률을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산한 것처럼 전체 각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probability PI들이죠. 그래서 P1, P2, P3, P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P 확률 값을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1 여기 보이시죠? 1. 자,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다르게 이게 특정 실수 구간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갚는 확률 변수라 보시면 되겠어요. 구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특정 값에서 확률을 직접 계산한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연속형입니다. 연속량에서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값의 확률은 어떻게 보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연속량에서 그 값이 작으니까요.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 아까는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했죠. 그 probability mass function 대신에 얘는 density function을 사용해서 값의 분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fx로 나타내는데요. 이 fx에 대해서 이게 뭐냐? 바로 모든 x값, 확률 변수 값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인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건 적분으로 구하는데요.
모든 가능한 값의 확률 값은 적분으로 우리가 이제 적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dx로 구하고요. 이 값은 항상 1이어야 돼요. 이 값은 1입니다. 1.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0과 1 사이의 균등분포로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나타나요. fx가 0하고 1 사이의 균등분포로 0하고 1 사이에서 그 x값이 0에서 1 사이고 그 나머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값 x에 대해서 우리가 fx가 0 아니면 1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0 이상인 걸 만족하게 되죠. 그다음 확률 밀도 조건도 만족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그 0부터 1까지 fx dx를 계산한다 치면 fx가 1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1이죠.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뭐 기대값, 평균이죠. 그다음 분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쓰는데요. 확률 변수에서의 기대값,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확률 변수의 평균적인 값,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 대해서 평균적인 값, 즉 확률 분포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즉 평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값을 가중치로 하는 그 확률 변수의 모든 가능한 값에 대한 가중 평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확률 변수의 중심 경항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확률 가정의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그 기대값에 대해서 이산형 확률 변수냐 연속형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값, 그 각 값과 그 값이 발생할 확률의 곱의 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확률 변수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이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되겠어요. 자, 계속 이제 변수가 장기적으로 걸쳐서 반복되게 측정되는데 그 측정될 때 평균적으로 이 값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가능한 값이 x1부터 xn까지라고 치면 xi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x가 xi에 대해서 확률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이 값은 pi가 되죠. 그 특정 pi 값, i번째에 대한 확률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을 하기에 따라 반복되게 측정되면서 기대값, 우리가 기대값 expect에 대해서 2로 표시하고요. 이 x, 이 기대값은요. 이제 i1부터 n까지의 합인데 이게 뭐냐? 지금 실제 xi랑 pi를 곱한 값입니다. xi랑 p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실제 값에서 그게 확률값 있잖아요. 확률값. 그 확률값을 곱한 걸 n만큼 다 합치면 전체를 다 합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값을 계산하느냐?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이 모든 값에 대해서 그 값과 해당 값의 확률 밀도 함수를 곱을 모두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곱의 합이에요. 무한히 많은 가능한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연속형이잖아요. 연속형이니까 무한히 많은 값을 계산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fx가 확률 밀도 함수라 치면 x의 기대값,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이 x로 표시하고요. 똑같이. 근데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적분으로 계산합니다. x랑 fx를 곱해요. 해당 값과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곱합니다. 그럼 결국엔 이 곱한 값이 우리가 기대하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입니다. 분산.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3포도를 측정하는데 3포도라는 게 뭐냐? 그 값들이 확률 변수 값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3포도죠. 그러면 평균이 같아도요. 사실 분산이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분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아니면 좁게 모여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분산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균 뮤 그러니까 기대값이죠. 이 x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대값인데 표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 베리언스 그 바를 x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요. 혹은 뭐 시그마 제곱 x에 대한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표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실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치한 거에 대한 표현으로 그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와 뮤에 대한 편차의 제곱, 바로 x와 뮤에 대한 편차, 차이죠. 그거에 대한 제곱이 이제 우리는 확률 변수의 분산값으로 기대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사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취하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돼요. 네, 우리가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건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자, 그래서 분산과 같이 이제 확률 변수의 산포도를 측정하지만 이 표준 편차는요, 단위가 확률 변수의 원래 단위랑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분산값을 그대로 쓰는 것보단 해석이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분포의 개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가 뭐냐?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변수, 우리가 이제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이 취해질 수 있느냐,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분포,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요. 관찰을 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기술한 게 확률 분포고요. 사실은 이 분포는요,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그 확률 분포가 어느 정도 그 값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라고 이미 이제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 그다음 뒷면이 나올 확률, 이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개념을. 자,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는 크게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디스크리트하죠. 연속 확률, 컨티뉴어스합니다. 두 개 차이점이 있죠. 이산형을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 들어가 있는 확률 변수들이 0, 1, 2 이런 숫자 같은 정수값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베르누이, 이항, 기하, 음이항, 포화송, 초기화, 다항 분포 같이 여러 개의 분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적 확률 변수, 즉 어때요? 특정 값이 아니라 소수점 값을 포함하는 굉장히 민감한 실수 값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게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균일 분포, 정규, 감마, t, 카이 제곱, 그다음 f 분포와 같은 그 분포 그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뭐 사실 확률 분포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 관계들을 통해서 어떤 분포가 어떤 분포에 관계가 있는지, 어떤 분포가 어떤 분포에서 뭔가 더 고려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도 그렇고요. 자, 이 오른쪽 여기 링크 타시면요, 정말 많은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분포끼리의 관계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분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많은 분포들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 분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분포들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분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냥 이제 값을 넣어보고 이용만 하면 되겠으니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확률 분포들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베르누이입니다. 베르누이 확률 분포죠. 베르누이는 결과가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두 가지 상호 배반적 사건으로 구분이 되는, 나누어지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얼 시행을 해요. 그럼 두 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성공, 실패. 그래서 확률 변수 x, 성공, 그럼 1, 실패, 0 이렇게 값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p라고 하면 실패 확률은 1-p가 됩니다. 왜냐하면 1 아니면 0이잖아요. 바이너리잖아요. 1 아니면 0이니까 성공하면 실패하는 게 성공 아닌 경우가 실패겠죠. 그래서 1-p로 나타내고요. p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 x에 대해서 특정 x가 될 확률값 어떻게 계산하죠? 네, x가 1이면 p고 0이면 1-p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질량함수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기대값 expected value x에 대한 expected value가 p가 됩니다. p값.
그냥 성공 확률이 기대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산값은 P에서 1-P를 한 것과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간단하게는 동전 던지기예요.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은 뭐 뒷면이 나오면 뭐 이런 거 하자 막 이렇게 우리 많이들 이제 하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P다. P가 0.5. 그럼 뒷면이 나올 확률은 1-P 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로서 x가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1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0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즉 그러면 px가 equal 1이 되겠죠. 그게 0.5. 그럼 뒷면이 나올 확률은 0이죠. x가 0일 확률값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 할 때 기대값 평균은요. 이 x는 0.5 곱하기 1에 0.5 곱하기 0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0.5 곱하기 1 플러스 0.5 곱하기 0. 그러면 0.5죠. 그러니까 우린 기대값이 0.5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반반입니다. 동전 던지기 할 때 앞면 뒷면 반반이죠. 평균이. 자,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은 0.5 p 값에 곱하기 1-0.5로 합니다. 1-p죠. 그러면은 p 값 곱하기 1-p 그게 이제 0.2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항 분포입니다. 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이항 분포는 표현할 때 이렇게 B라고, 네, 바이노미얼 B로 표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R과 P가 있는데요. 자, 이 이항 분포 자체는 사실은 베르노이 시행을 고정된 n번의 베르노이 시행을 수행을 합니다. 베르노이 시행을 한 다음에 거기에 성공한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 값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는 상호 배방적인 두 사건만 나타난 경우에 이제 발생할 확률의 기준이 되는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자, 두 개의 사건인데 상호 배반적인 두 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도 앞면, 뒷면 두 사건이죠. 시험의 합격 여부도 합격, 불합격 두 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구에서 타자가 안타 칠 가능성도 안타냐, 아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각 시행이 두 가지 결과, 성공 또는 실패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각 시행이 성공 확률을 P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둡니다. 그러면 특정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벤트의 성공 횟수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시행 횟수는 n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고정된 n개라는 고정된 횟수의 독립적인 시행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P, 성공에 대한 확률 P, 그 다음 실패에 대한 확률 Q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Q는 1-P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 대해서 이항분포가 가지고 있는 확률 질량함수는 무엇이냐? 자, n번 시행을 했을 때 k번 성공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번 시행했을 때 k번 성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번째에 대해서 k번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n번 시행했을 때 k번, 즉 식으로는 n의 k의 이게 이제 컨비네이션이죠. 그 컨비네이션에서 그 조합에서 p의 k승 그리고 1-p의 n의 -k승을 우리가 곱한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횟수 n, 성공 횟수 k, 그 다음에 성공 확률 p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n번 반복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요. 각 시행이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건은 상호 배반적인 사건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 P가 실패 확률 Q 1-P 모든 시행에 대해서 일정하고 반복되는 시행이 독립적이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을 이메일로 하는 마케팅이죠. 그런 어떤 회사가 100명의 고객에게 이메일로 마케팅을 했어요. 근데 100명의 고객 중에서 이메일을 받은 고객 중에서 10% 정도가 제품 구매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가정하면 전체 고객 수 n은 100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확률 P값은 0.1이 되겠죠. 10%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00명의 고객 중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수가 K입니다. K. 그러면은 확률 변수 x가 K, 구매하려는 고객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확률 변수는 우리가 10번 했을 때 K번 성공이니까 10 그리고 K를 컨비네이션으로 계산하고요. 그리고 P값 0.1, 0.1의 K승, 그리고 1-P 값인 0.9의 N-K, N이 이제 100번이죠. N 100명이죠. 100명에서 K를 뺀 만큼을 우리가 승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항분포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항분포에 대해서 기대값은 뭐냐? 즉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np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수 n분의 확률값 p를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분산은 마찬가지로 n과 p와 q인데 q는 그 1-p랑 같죠. 그래서 p와 q를 곱한 거 npq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npq의 루트 씌우면 되겠죠. 분산값에 루트를 씌운다. 자, 그래서 기대값, 평균인 기대값은요. 즉 베르노이 시행횟수 n에 대해서 성공 확률 p를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산은요. 성공 확률 p 값에 실패 확률 n-p, q를 모두 곱한 것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불량률이 10%예요. 그러면 생산된 부품 중에 100개를 무작위로 수출했을 때 그때 정상이 나오는 개수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럼 정상 부품이 나오는 개수가 거기에 따른 기대값이 몇인지 분산이 몇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부품의 수가 n이 이제 100입니다. 그러면 불량률 P가 0.1이에요. 불량률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100개의 부품 중에서 정상 부품으로 나눈 횟수, 정상인 횟수, 이게 K죠. 거기에 대한 기대값은 n인 100에다가 그리고 0.9, 자 이게 불량이 아닌 게 정상이라 치면 우리가 0.9라는 확률값, 90%라는 확률값을 가지겠죠. 불량이 10%니까. 그래서 100 곱하기 0.9를 곱한 90개.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추출된 100개 중에서 90개가 정상일 것이다. 정상 부품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분산값은요. 100에서 0.9의 실패 확률, 즉 불량인 부품의 우리가 이 확률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0.9에 0.1을 곱한 9개 정도가 분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 말은 즉슨 뭐냐?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정상 부품 수가 9개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과 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오메트릭입니다. 지오메트릭. 자, 지오메트릭은 이제 줄여서 지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공이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베르누이 시행의 횟수를 우리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기존까지는 어떤 일어날 확률 값으로 계산했는데 이거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시행할 때 첫 번째 성공이 언제 몇 번째 이뤄질 것이냐라는 걸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쩔 때 쓰냐면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로 치자면 부품을 제조하는데 첫 번째 불량품이 나타나기까지 몇 번의 제품 수가 있는지 그런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뭐 특정 광고 캠페인 하는데 고객이 그 광고에 반응하기까지 몇 번을 시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로켓을 쏘는데 그 로켓이 발사하는 게 성공할 때까지 얼만큼의 실패를 거듭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P인 이런 베르누이 시행에서
첫 번째 성공이 나타날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시행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x에 대한 성공 확률이 p인 기하분포를 따른다 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는 memory lease propert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memory lease, 기억이 없다라는. 그래서 무슨 여러 번의 일련의 실패가 있더라도요. 다음 트라이얼에서 성공할 확률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몇 번의 실패가 있든.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을 달성하기까지 남은 시행의 수의 분포는 여전히 기하 분포를 따른다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즉 기하 분포에 대한 매스 펑션은요. 그 px, k.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1-p의 k-1승을 계산한다면 p를 다시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그 x값 확률 변수는 첫 번째 성공까지 몇 번 시행해야 되느냐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성공이 일어나기까지 시행 횟수가 k가 됩니다. k. 그래서 당연히 이제 k가 1부터 시작하겠죠. 계속 이제 반복하게. 그리고 각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각 시행에서 성공 확률이 p값이 됩니다. p값이 시행마다 성공할 확률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p값은 변하지 않게 계속 동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하는 값은요 p분의 1이에요. 네, 기대값은 p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각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리언스, 이 분산값은요 p의 제곱분의 1-p입니다. 자, 1-p를 p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으로 전화가 고객에게 연결된 확률,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자, 전화를 막 돌려요. 자, 홍보를 합니다.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화 이렇게 뭐 이런 스팸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하는 회사예요. 마케팅 회사입니다. 근데 고객에게 연결될 확률이 10%예요. 10번 전화하면 한 명이 받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률이 P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3번 만에 전화가 연결된 확률 계산한다 쳐요. 그러니까 몇 번을 성공할 때까지 몇 번을 수행해내냐의 값은 K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 값을 하나 계산하기 위해서 3번 만에 전화가 연결될 확률은 몇일까? 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볼게요. 그럼 P값은 10%니까 0.1로 지정을 하고요. 시행할 횟수 K가 3이에요. 자, K를 찾는 게 아니라 K를 3으로 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전화가 연결하기 되기까지 고객에게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필요한 테스트 시행 수입니다. 그러면 이 X가 기대하는 우리 K가 3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3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3번 시행했을 때 성공할 확률, 전화가 연결된 확률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식에 따라서 1-p, p가 이제 0.1이죠. 1-0.1에 k-1승인데 k가 3입니다. 그래서 2승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p값인 0.1을 곱해줘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확률값 바로 8.1%입니다. 0.081, 네, 8.1%가 나오는 거죠. 자, 이 8.1%, 즉 3번 만에 전화를 했을 때 연결될 확률이 8.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기대값은 10번 이제 보면은 기대값이 0.1분의 1이니까 p분의 1, 10입니다. 10. 10인데 평균적으로 10번 시도해야 고객에게 연결이 돼요. 자, 그만큼 이제 좀 낮죠. 기대하는 게. 근데 분산값은요. p의 제곱인 0.1 곱하기 0.1, 0.01이에요. 거기에 0.9. 자, 그러면 90입니다. 90.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죠. 90번까지 변동성을 가져요. 90번까지. 그 분산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이항 분포입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음이항 분포는 자, 이렇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서 NB로 표시하고요. 특정 수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의 횟수입니다. 필요한 베르누이 시행의 횟수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지오메트릭은 첫 번째 성공까지 필요한 시행 횟수잖아요. 근데 음이항 분포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R번째 성공까지 필요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쏘는데 로켓이 발사 성공하기까지 시행 횟수는 기하 분포겠죠. 첫 번째 성공까지는. 근데 로켓이 5번 성공하기까지 계산해야 된다. 시행 횟수를. 그러면 음양 분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음양 분포에서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고정인데요. 음양 분포는 성공 횟수가 고정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성공 횟수가 몇 번이다라는 그 R 값을 고정을 하고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고정된 횟수 R 값 지정하고요. 그리고 각 시행에 성공할 확률이 P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이제 확률 값으로 계산하죠. 자, 그러면 음이항 분포에 대해서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계산하느냐? x가 이제 k죠. 몇 번 성공해야 돼 시행 횟수 k를 지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확률값. 그래서 계산식으로는 k-1에서 r-1 이거에 대한 조합, 컨비네이션, 그리고 p의 r승, 그리고 1-p의 k-r승을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r번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행 횟수,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돼 값이 되겠죠. 근데 이 k는 최소 r을 포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k는 r보다 커야죠. 왜냐? 아니 여러분 r번째 성공이잖아요. r번째 성공보다는 시행 횟수가 그거보다는 같거나 커야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값은 p분의 r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값은 p의 제곱분의 r의 1-p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품 결함 막 찾는데 그 제품 결함을 찾기 위해서 검사 횟수 몇 번이나 검사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생물학 실험이야. 그런데 어떤 세포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반응을 관찰할 때 어떤 적합한 반응을 얻기까지 몇 번 실험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계산할 때 음양 분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화성 분포는 여기 보면 포화성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값은 람다라는 값을 사용해요. 근데 포화성 분포가 뭐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는 맞는데 여기에 특정 시간, 공간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수라고 이제 모델링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기간, 특정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평균 발생 횟수가 람다, 이거를 알고 있을 때, 그럼 실제로 몇 번의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포화성 분포를 사용합니다. 자, 당연히 사건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각 사건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발생 빈도도 일정하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드물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빈도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하루 동안, 하루가 이제 조건이죠. 특정 시간이 지정되죠. 어느 하루 동안 공장에서 생성된 제품의 불량품 개수,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라는 특정 공간, 1년 동안 화재가 발생할 횟수, 그리고 어느 하루라는 시간 동안 잘못 걸린 전화 횟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포화성을 씁니다. 자, 그러면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포화성 분포가 특정 기간, 그리고 특정 지역, 영역에 대해서 사건이 정확하게 K번 발생한 확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K1 확률 변수 X가 K1 그 확률 값을 리밋을 걸어줘요. 이제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리밋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죠. n에서 n번째 했을 때 k번째 1 확률 그 조합 컨비네이션에서 p의 k승에 1-p의 n-k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밋을 우리가 계산해서 편하게 나타내면 람다 k승, 근데 이 람다가 뭐죠? 네, 우리가 특정 시간, 특정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람다라고 나타내죠. 그 람다의 k승에 2의 마이너스 람다승입니다. 2는 이제 자연상수가 되겠고요. 2의 마이너스 람다승을 k 팩토리얼 값으로 나눠줍니다. 이 k는 발생한 사건의 이제 수죠. 우리가 지정한 k.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 포화성 분포에서 기대하는 값은 뭐냐? 당연히 기대하는 값은 람다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 어느 얼만큼 발생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람다를. 그래서 람다가 기대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분산한 값은 람다로 또 표시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람다의 루트를 씌우고요. 자, 예제입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한 달 동안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전화가 범죄 신고 건수가 평균 4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범죄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평균 4회예요. 그럼 이 평균 4회, 4가 뭐죠? 람다가 되겠죠. 그럼 람다 4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범죄 신고가 전화 올 확률 어떻게 계산할까요? K가 1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X가 한 번 이상. 근데 이 한 번 이상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합니다. 1에서 0번, 그러니까 한 번도 전화가 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돼요. 한 번도 전화가 오지 확률을 빼면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한 번도 전화가 오질 확률 값을 뺍니다. 그럼 K가 이제 0이죠. 0 팩토리얼 분의 4. 이게 람다가 4입니다. 4의 0승 그리고 2 마이너스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1 마이너스 0.01831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에서 이 값을 빼면 0.981684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전화가 올 확률이 98.1684 정도 됩니다. 한 번 우리가 이제 평균 4번인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화가 올 확률 당연히 높겠죠. 높은데 그걸 구체적인 확률 값으로 포화성 분포를 계산하면 98.1684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 또 하나 예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 이제 컴퓨터 관련돼서 하나 살펴보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1년 동안 발생하는 에러의 수가 평균 2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사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이렇게 에러가 뭐 1년에 2번까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계속 서버나 이런 데서 계속 컴퓨터가 동작하고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이런 하드디스크에서는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에러 수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맨날 이제 뭐 교체하고 이러죠. 그런데 에러가 하나도 없을 확률 그리고 3번 이상의 에러가 포함될 확률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자, 한 번도 없을 확률. 1년 동안 에러가 없어요. 완전 럭키한 확률이죠. 자, x가 0입니다. 자, 한 번도 없어야 되니까요. k를 0으로 해주고요. 그러면은 0이니까 k 팩토리얼 0 팩토리얼 분의 자 2의 0승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왜냐면 k가 아니 람다가 평균 2회잖아요. 그래서 람다의 0승 2의 마이너스 람다 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13.533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에러가 나지 않는다. 1년 동안 13.533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확률 값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3번 이상 그럼 3번 이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3번 이상.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에러가 한 번도 없을 확률과 에러가 한 번 있을 확률과 에러가 2번 있을 확률을 1에서 뺍니다. 1에서 이 세 개의 확률 값을 빼면 그러면 3번 이상 있을 확률 값이 되겠죠. 3번 이상이 한 번도 없을 확률, 한 번 있을 확률, 2번 있을 확률을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k 팩토리얼 각각 그리고 람다 계산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에서 각각 한 번도 없을 확률, 한 번 있을 확률, 2번 있을 확률 값을 다 더한 걸 빼면 대략 32.332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32.3% 정도가 우리가 3번 이상 에러가 있을 확률이에요. 3번 이상. 오히려 한 번도 없을 확률보다 3번 이상 에러가 있을 확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바로 초기하 분포입니다.
자, 초기하 분포는요. 하이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객체, 그게 이제 유한한 집단 내에서 정해진 수만큼 있다라고 할 때, 유한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한한 집단 내에서 정해진 수만큼 있을 때, 그러면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 내에서 객체가 몇 개 있을지 확률을 계산할 때 씁니다. 자, 이거는 뭐 시행할 때마다 뭐 발생할 결과가 그 이항 분포처럼 두 가지 중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가지로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유한 집단, 그러니까 유한한 모집단 내에서 그런 비복원 추출입니다. 복원되지 않아요. 추출 과정에서 복원되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복원 추출을 통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좀 베르누이 시행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우에 조건에 적용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랑 유사한데요. 사실은 복원 여부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 분포 확률 질량 함수 계산해 보면요. 성공할 개체 수 x가 k일 확률 값을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k일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k번째 때 k가, 그러니까 빅 k가 있고 스몰 k가 있어요. 대문자 k, 그다음에 소문자 k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소문자 k가 우리가 이제 k일 확률 값을 계산한 그 k고요. 그리고 이제 대문자 k는 이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유한한 집단 내에서 어떤 그 전체의 개체 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집단 내에서 성공할 확률을 친다고 치면 성공 상태의 개체 수가 k, 예, 대문자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n-k에서 n-k, 이제 대문자에서 소문자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전체 모집단에서 우리가 수집한 샘플의 수인 n개.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걸 우리 사실 뭐 컨비네이션은 이렇게 팩토리얼로 식을 변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로 식을 변환했을 때 나오는 경우입니다. 뭐 사실 이제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초기화 분포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n에서 우리 전체 모집단 크기인 이 개체 수분의 이제 관심 있는 개체의 수라고 할 수 있는 k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행을 하지만 여기에다가 1-n분의 k 그리고 n-n, n-n. 자, 이거를 다시 우리 계산식에 포함을 시켜서 분산값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수식이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퍼 지오메트릭은요. 뭐 이런 예제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보호구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DMG 뭐 이런 보호구역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500개의 개체가 500개체의 새가 서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500개체의 새가 있다. 그랬을 때 50개체 정도가 희귀한 청동날개 새라고 해볼게요. 자, 뭐 희귀한 뭐 그냥 아무나 희귀한 청동날개 새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500개의 개체 중에서 100개의 개체 새를 포획했어요. 포획해서 살펴봤더니 이 안에 희귀한 청동날개 새가 몇 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모집단의 수가 500이라고 우리가 가정했고 그 다음에 특정 희귀한 청동날개 새라고 하는 게 50개 있습니다. 자, 이게 유한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 내에서 특정 제한된 유한한 집단, 그러니까 희귀한 청동날개 새라고 하는 새의 개체 수, 그리고 우리가 샘플링한 스몰 n 100이라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계산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네, 이렇게 전체 50개 중에 k, 그 다음에 모집단 전체 수에서 이 k를 빼고 그 다음에 n, 스몰 n에서 100개에서 k를 뺀 거죠. 그리고 전체 n에서 100이라는 우리가 샘플링한 수를 뺀 거를 나눠줍니다. 자, 기대값은 100에다가 500분의 50, 그래서 10입니다. 즉 기대하는 평균값은요. 적어도 청동날개 새가 10개는 있을 것이다. 개체 10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죠. 평균으로. 근데 분산은 분산 시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면 7.214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개체 수 7, 7.2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 분산값으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계산해 보면 뭐 다른 예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100명에서 남자가 40명, 여자가 60명 있다고 해봐요.
남자 40, 여자 6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명을 제가 무작위로 비보건 추출로 뽑아요. 복원되지 않아요. 다시 넣지 않습니다. 10명을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뽑은 사람들 중에서 5명이 남자일 확률,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화 분포로요. 그래서 K가 정해졌습니다. K가 5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계산식 그대로 넣어서 돌려보면요. 0.207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76, 20.76% 정도가 5명이 남자일 것이다 라는 그 확률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멀티노미얼입니다. 다항 분포예요. 자,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여태까지 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다 보니까 이항 분포, 즉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이렇게 확률을 계산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상의 범주가 있는 실험에서는 멀티노미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범주의 발생 횟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독립적인 트라이얼에서 이런 발생 가능한 여러 결과 중 하나가 선택될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K개의 범주 중에서 x1, x2, xk번 나타나는 확률값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주가 있다 치면 범주가 이제 K개가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이죠, 한마디로. 항이 여러 개. 그래서 x1일 거, x2일 거, xk일 거 이걸 다 계산한 확률값이어야 되죠. 자, 이거는 n 팩토리얼을요. x1의 팩토리얼, x2의 팩토리얼, 그래서 xk의 팩토리얼까지 그 값을 다 우리가 계산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x1일 때 확률값, x2일 때 확률값, xk일 때 확률값 pk를 다 곱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n이 이제 시행 횟수죠. 그리고 p가 성공 확률. 그래서 각각의 성공 확률은 p1부터 pk까지 있겠죠. 그래서 각각 k개의 결과가 나타날 확률값은 사실 k개 전체 다 합치면 p 확률값 다 합치면 1이 돼야 되겠죠. 각각의 무슨 확률값을 다 합치면 1이죠. 그리고 xi가 해당 범주가 선택된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도 다 합치면 n개가 나와야죠. 시행한 횟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범주 i에 대한 기대값은 np입니다. npi죠. i번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 범주에 대한 기대값 npi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이니까 i일 경우와 그 밖에 j일 경우 i랑 j에 대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계산한다 치면 계산식으로는 마이너스 npi의 pj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n에다가 pi를 곱해요. pi가 이제 i번에 해당하는 확률값, 그 다음 j도 j번에 해당하는 p값, 이거를 곱하면 공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산값 계산할 때는요, npi, 즉 우리가 이제 기대값으로 할 수 있는 npi에다가 1-pi 값을 뺀 걸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값이 나오겠죠. 자, 당분포 어떤 식에 쓰냐?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컨텐츠 올리잖아요. SNS. 컨텐츠 올리면 좋아요, 댓글, 뭐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구독, 알림 뭐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좋아요, 댓글, 공유 이 세 가지만 좀 반응을 살펴본다고 하면 분석하고자 한다고 치면 하루 동안에 이 100개의 컨텐츠를 관찰해서 그 반응 유형의 횟수를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분석한 결과 좋아요는 50%, 댓글은 30%, 공유는 20%라는 확률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를 받은 횟수가 x1이 되겠고요. 댓글을 받은 횟수가 x2가 되겠고 공유된 횟수가 x3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칙에 따라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이렇게 기술을 하면 n 팩토리얼 100번 했으니까 100 팩토리얼을 x1에 대한 팩토리얼, x2에 대한 팩토리얼, x3에 대한 팩토리얼 값으로 나눠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률값 0.5 이게 이제 좋아요에 대한 확률값을 이제 x1에 0.5 곱하기 0.5의 x1승이 되겠죠. 근데 이 x1승 몇 번 나왔는지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 0.3에 대한 실제 나온 값, 0.2에 대한 실제 나온 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걸로는 x1은 50이 나와야 되고요. x2는 30이 나와야 되고 x3는 2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그전 정보로서 기대하고 있는 값이에요.
그럼 분산값은 25, 21, 16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컨텐츠 10개를 추출을 했어요. 복원 추출로요. 컨텐츠 10개를 추출했어요. 좋아요가 5개고 댓글이 2개고 공유가 3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컨텐츠를 10개 했을 때 이렇게 나올 확률. 좋아요가 5개가 달리고 댓글이 2개가 달리고 공유가 3개가 나올 확률.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x1 대신에 우리 5 넣고요. x2 대신에 2 넣고 x3 대신에 3개 넣 3 넣습니다. 5랑 2랑 3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을 네, 분의 10 팩토리얼로 10개 중에 이렇게 나올 확률. 그러면 0.5에 5승, 0.3에 2승, 0.2에 3승을 곱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5.6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0개를 추출했을 때 좋아요가 5개고 댓글이 2개고 공유가 3개가 나온다? 그렇게 나올 확률은 5.67%야 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균일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균일 분포는 어떤 정의된 범위 내에서 모든 값이 균일하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한다는 그런 특성입니다. 크게 균일 분포는요, 연속과 이산으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 균일 분포, 이산 균일 분포로 나타내는데, 뭐 연속 균일은 우리가 정해진 구간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 사이라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구간 내에서 모든 값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면 X의 유니폼 A,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fx로 표현을 해요. 왜냐? 이제 연속량이잖아요. 연속량이니까 fx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던 a, b에서 b에서 a를 뺀 것분의 1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fx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확률 밀도, x에 대한 확률 밀도 펑션이죠. 그러면 a, b가 각각의 우리가 구간이니까 하한과 상한을 나타낼 수 있어요. 분포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A랑 B 값이요. A가 0이고요. B가 1이다. 만약 A가 0이고 B가 1이면요. 표준 균일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0과 1 사이라는 표준 균일 분포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표현을 유니폼이니까 U, 0,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베리언스는 12분의 B-A의 2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산 균일 분포입니다. 자, 디스크리트. 여태 우리 이산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각 값이 발생 확률이 동일한 이산 확률 분포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X 유니폼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같이 올 수 있겠죠. 연속은 범위밖에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 값을 일일이 다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정은 불가하니까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고요. 이산 균일표는 실제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값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n분의 1입니다. 그냥 n분의 1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xn만큼 있다면 n개의 수만큼 있다면 n분의 1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균일 분포니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니까. 그래서 n이 가능한 결과의 수가 되겠고요. 그 결과의 전체 가능한 결과의 수의 1이 n분의 1이 우리가 확률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각각의 값들의 합에 n으로 나눠주면 기대값이 되겠죠. 자, 분산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n분의 1인데 전체 합을 해줘야 되는데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평균, 이 x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죠. 그 기대값을 빼요. 뺀 거에 대해서 제곱을 취합니다. 그걸 합하고 나눠줘요. 평균을 취해요. 그럼 분산값이죠.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자, 그럼 균일 분포에 대한 예제인데요. 자, 뭐 사실 그 이산 균일 분포는 뭐 우리가 맨날 쓰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연속 균일 분포에 대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속 균일 분포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배차 간격이 다행히 20분이에요. 정확히 20분마다 버스가 옵니다. 정확히 배차 간격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분. 근데 누가 이제 버스를 타러 왔어요. 버스를 타러 왔는데 그때 배차 간격이 20분인 버스를
8분 미만만 기다리게 될 확률. 이런 걸 계산할 때 우리가 균율 분포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뭐냐? 그 어떤 사람이 기다리게 될 시간 자체가 x예요. 몇 시간을 기다릴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분을 기다릴까죠. 그래서 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면 0부터 20입니다. 운이 좋으면 바로 타요. 기다리지 않고. 운이 나쁘면 20분을 기다립니다. 바로 앞에서 버스가 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했을 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fx가 b-a분의 1이죠. 그러니까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20에서 0을 뺍니다. 그러면은 20에서 0을 빼니까 2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 x가 올 수 있는 시간은 0에서 20 사이에 해당이 되죠. 0분에서 20분 사이. 그럼 여기서 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면요. x가 0 이하일 때는 0이죠. 그냥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0 이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0이에요. 그리고 20보다 x가 크다 해도 1입니다.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20분의 x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x는 0부터 20 사이에 있으니까 20분의 x. 그럼 여기에 대해서 8분 미만을 기다리게 될 확률값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8분. 자, 여기에 우리가 실제 8분이라는 걸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F8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F8은 의미하는 게 뭐냐? 20분의 8이죠. 여기 20분의 8. X값 20분의 8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0.4가 나오니 4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를 어떤 사람이 도착했을 때 8분 미만을 기다리게 될 확률은 40%예요. 40%. 자, 그 다음에는 베타 분포입니다. 베타. 자, 베타도 0과 1 사이 값으로 제한된 그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유연한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0과 1 사이 확률 값을 가지는 변수에 대해서 분포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이 변수 x의 값이 0과 1 사이일 때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0과 1 사이란 말은 뭘까? 바로 비율에 대해서 비율과 같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매개 변수 알파와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값을 사용해서 이 모형을 조정하고 분포의 형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포를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 결정하면서 이제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식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로서 f는 x 값에 대해서 a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베타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베타 이 값을요 베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베타 알파 베타 이 베타 함수로 나눠줘요. 근데 이 베타 함수가 뭐냐? 이게 이제 정규화 상수 분포가 전체의 확률 합이 1이대로 보장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 알파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눠준 값이 기대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산은 알파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곱한 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로 곱해준 값으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실제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베타 분포에 대한 예제인데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바뀌거나 할 때 그 A/B 테스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A/B 테스팅. 그래서 이제 기존 디자인이 있어요. 이미 기존 디자인 A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B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 거를 정말 전체를 다 대체해도 되냐? 그럴 때 A/B 테스팅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B가 새로운 디자인 한 게 마음에 들어야 이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B 서로 다른 디자인을요 각각 무작위로 선택한 사용자 그룹에 적용을 합니다. A 디자인, B 디자인 막 선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각 디자인의 실제적인 구매로 이어진 클릭의 수, 그러니까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용이라는 뭐 그런 형태로도 반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디자인 괜찮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어진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A에서 200명의 방문자 중에 40명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디자인 B에서는 300명 중에 방문자 중에
75명이 구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베타 분포를. 근데 여기에 이제 초기 사전 확률, 프라이어를 정하는데 초기 사전 확률로는 우리가 뭐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시작해 이거 처음에 어땠는지 모른다고 치면 알파, 베타가 다 1입니다. 1을 사용해요. 1이라는 값. 왜냐? 1을 사용해서 균등분포로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으로 0, 1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 자, 디자인 A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이제 알파 A로 디자인 A니까요. 알파 A로 지정을 하면 1 플러스 40. 왜냐? 200명의 방문자 중에 40명이 구매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실제 진짜 초기 값이 1이었는데 1 값에 40이 추가됐죠. 그래서 41이 되고요. 그럼 베타는요? 베타도 1로 시작했잖아요. 1에서 지금 200명에서 40명이 구매했는데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죠? 160명입니다. 그럼 160을 더해요. 그럼 16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xpected value는 XA, 그러니까 A 디자인에 대한 expected value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잖아요. 그럼 41 플러스 161분의 41. 그래서 20.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B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디자인 B는요, 똑같이 알파 베타가 1인 초기화 값에서 1에서 75를 더합니다. 왜? 자, 디자인 B에서 300명 중에 75명이 구매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76이 되죠. 1 더하기 75니까요. 그럼 베타는요, 구매하지 않은 사람 1 플러스 225가 됩니다. 자, 300에서 75 빼면 225죠.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226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 평균 전환율,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분의 알파잖아요. 그러면 76분의 76 플러스 226 해서 25.2%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 전환율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 B가 좀 더 높은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인 B로 바꿔도 괜찮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정규 분포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널리 유명하게 쓰는 그런 연속 확률 분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우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x n인데 여기에 보면 뮤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 분산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유명한 이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정말 정교하게 중앙에 딱 평균이 위치한, 근데 이 평균이 중앙값과 최빈값이 같은 좌우 대칭의 아주 반듯한 종 모양의 곡선, 이거를 멋있게 벨 커브라고 합니다. 벨 커브. 종 모양의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정규 분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사용이 돼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n의 뮤, 평균 뮤랑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죠. 어떻게 보면 분산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뮤, 평균, 중심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는요, 퍼짐 정도, 산포도를 결정합니다. 즉 분포의 폭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한다 치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fx. 근데 여기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식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규 분포 모습 있잖아요. 그 곡선, 종 모양의 곡선. 그 곡선을 그리는 함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x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의 평균이 뮤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파이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상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우리가 종 모양의 정규 분포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대값은 당연히 뮤고요. 자, 베리언스는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분산값이 되겠죠. 자, 정규 분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우리 밀도 함수 식. 이 식이 결국엔 이 종 모양의 곡선을 그린다고요. 이 곡선을 그리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 곡선 아래의 면적 있죠. 이 면적의 전체 합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이에요.
정규 분포는 이 면적이 1인 값을 합친 값이 1인 걸로 가져가죠. 근데 이 정규 분포 곡선 자체가요. 여기 이제 두꺼워서 지금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다 있지 않습니다. 이 맞닿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값의 범위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라고 나타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fx가 우리가 리밋이 x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로 리밋이 간다고 치면 fx에 대한 값이 0이 되겠고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리밋이 가면 fx의 값이 또 0입니다. 자, 마이너스로 가든 플러스로 가든 이제 리밋으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0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0에 가까울 뿐이지 안 닿았는데 우리가 리밋으로 걸면 이제 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관계를 살펴보면 그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x가 a랑 b 사이에 있다고 치고, 그렇게 치면 우리 적분 a랑 b 적분으로 f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평균 뮤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 시그마니까 이제 우리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정도, 그리고 플러스 1 표준 편차 정도,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에 해당하는 그 범위가 68.27% 정도 나옵니다. 여기죠, 여기. 0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 정도, 이게 이제 68.27%.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95.45%. 그다음 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99.73%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요, 우리가 표준화시키면 이걸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가 평균이 뮤가 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가 1인 걸로 변환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정규 분포는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x의 tilde n의 뮤의 이제 그 시그마의 제곱, 이게 이제 분산값. 근데 여기에 x가 아니라 표준화시킨 z 값이 있다고 치면 표준화시킨 거죠. 그 z 값은 n이 0이랑 1로 되어 있는 값입니다. 0이랑 1로. 그래서 표준화, 이제 표준 척도로 바꾸는 건데,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느냐? x를 z 값으로 바꾸는 건요, 실제 x 값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평균인 뮤로 마이너스를 하고요. 그 차이죠, 편차죠. 그 편차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z 값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있는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표준 정규 분포는요, 그런 일반 정규 분포보다 좀 더 식이 간단해지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결국엔 이 곡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곡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분포표가 있습니다. 이런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만약에 z 값이 정규화 시킨 x를 이제 z 값으로 바꿨는데 그 z 값 자체가 0.32가 떴다. 그럼 0.32였을 때 0.32 이하의 확률, 0.32 이하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냥 z 값이 0.3이라는 걸 보면 돼요. 0.3, 그다음 0.02, 두 개 더하면 0.3이죠. 그래서 0.3이라는 값의 위치, 그러면 62.55라는 값을 우리가 이 분포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분포표는 이하일 확률에 대해서 정리한 거잖아요. 이하일 확률. 그러면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상일 확률값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왜냐? 이 표준 정규 분포는요,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형태의 표입니다. 좌우 대칭 형태의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G값이 32고 32 이상의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 똑같은 대칭이니까 1에서 지금 현재 32 이하일 확률이었던 0.625를 빼면 0.3745, 이게 바로 0.32 이상의 확률값이 되겠죠. 37.45%.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자, 대학교 3학년 과목에 빅데이터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 성적이 평균이 52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7입니다. 근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자, 빅데이터 과목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서 90점 이하일 확률값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계산한다고 치면 80점 이상에서 90점 이하일 확률값을 계산해야 되죠. 여기
범위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80점에서 50일을 뺍니다. 평균을 빼는 거죠. 실제 그 범위 80에서 50일을 빼고 그거를 표준 편차의 17로 나눠요. 그리고 G값이 다시 90에서 52를 뺀 값을 17로 나눠줘요. 왜냐면 80점에서 90점 사이니까요. 그 사이에 해당할 확률값, 그래서 1.65와 2.24 사이에 있는 확률값을 계산한다고 치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 범위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z가 2.2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값에서 1.6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값을 빼면 이 사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면 이 사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987에서 0.9505를 빼서 0.037, 3.7% 정도가 80점 이상이면서 90점 이하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exponential distribution이요. 자, 이건 지수 분포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그 경과 시간에 대한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게 이런 지수 분포예요. 뭐 언제 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냥 그 콜센터에 그 문의 전화 하잖아요. 근데 전화하는데 전화를 뭐 그 서비스를 받기까지 전화를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전화 지금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전화 건 사람들 많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결국엔 서비스 시간,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시간 자체를 구하고자 할 때, 아니면 뭐 병원에서 뭐 이런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응급 환자에 대한 생존 시간, 얼만큼 생존할 것이냐, 뭐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뭐 또 다른 예조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금융 상품이 있어요. 보험과 같은 그 금융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고객이 소유할 시간, 뭐 보유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를 모델링 할 때, 이럴 때 이제 지수 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수 분포도 뭐 거의 유일하게 이산 확률 분포와 다르게 유일하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미래 예측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확률 분포죠. 그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 값 어떻게 하냐면 fx에 람다가 있습니다. 람다. 그래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람다. 이 람다가 뭐냐? 그 어떤 특정 단위 시간당에 발생하는 사건의 비율, 그거를 람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사건이 얼마나 발생할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람다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람다 x 형태의 승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x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자, 람다. 근데 이 람다가 되게 중요한 게 람다 값을 통해서 지금 이 지수 분포에 대한 모양과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람다 값에 따라서 비율과 모양이 달라져요. 기대값은 람다분의 1입니다. 기대하는 값. 그리고 분산값은 람다 스퀘어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람다가 1일 경우, 0.5일 경우, 그다음에 1.5일 경우인데 이 주황색이 람다가 0.5일 경우입니다. 람다 0.5부터 이렇게 쭉 지수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1일 경우에는 이제 보라색. 그 다음에 1.5일 경우 이제 px 값이 1.5에서 시작하죠. 1.5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 분포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람다 값에 따라서 지금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고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지수 분포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새로운 제조업체가 있어요.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근데 장비 제조업체가 새로운 장비의 평균 수명을 알고자 해요. 그걸 추정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장비가 고장나는 시간, 고장 시간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 장비의 평균 고장 시간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그러니까 평균 고장 시간이 1000시간이라 치면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평균 수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고장나는 그 시간이 1000시간이면 평균 수명이 1000분의 1 역수로. 그러면 람다 값이 1000분의 1이 됩니다. 람다 값. 그러니까 평균 고장 시간이 1000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수명이요. 수명이. 자, 그러면 평균 수명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정하고자 하니까
식으로 치자면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람다를 1000분의 1로 해놨어요. 1000분의 1에다가 2의 마이너스 1000분의 x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은 람다 모델이니까 1000시간이 되겠고요.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 베리언스는 이제 10, 100, 1000만 시간 100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100만 시간. 100만 시간이라는 분산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값을 정했냐면 자, 1500 최소 15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x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 값으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x가 1500시간 이상일 그러니까 최소 1500시간 동안은 고장나지 않을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1에서 x 1500시간 동안 고장이 안 나야 되니까 1500시간 이하의 고장이 날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식으로는 2의 마이너스 1000분의 1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2.313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15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은 22.313%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감마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분포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지수 분포를 이제 일반화한 분포입니다. 일반화. 좀 일반화 시켰죠. 그래서 뭐 이제 시간, 뭐 대기 시간, 뭐 수명, 뭐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양을 뭐 좀 연속적인 데이터로 모델링 할 때 쓰는 게 이제 감마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내기로는 x 이제 그 감마죠. 감마. k와 세이라가 들어옵니다. 세타. 그러면 어떤 사건이 k번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어떤 사건이 k번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럼 이 k가 모양을 결정하는 모양 매개 변수예요.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죠. 그럼 이 세이라는요. 이 비율 매개 변수입니다. 시간당 사건 발생 비율을 나타내줘요. 그럼 감마 분포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마 k에 대해서 세이라 k승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x의 k-1승 2의 마이너스 세이라 x승을 계산을 해줍니다. 당연히 x는 0보다 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마 지금 감마 k라고 하는 이 감마 함수가 뭐냐? 이 감마 함수는 0에서 무제한으로 t의 k-1승 2의 마이너스 t승을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k가 0보다 크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k가 만약 자연수다. 그러면요. 이 값은요. k-1의 팩토리얼과 동일해요. 근데 k가 만약에 1이다. 그럼 지수 분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우리가 일반화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가 1인 게 지수 분포와 같은 형태로 이 감마 함수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대값은 k를 세이라 값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분산은 k의 제곱을 세이라로 나눠준 값을 분산으로 가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감마 분포에 대해서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k랑 세이라 값을 통해서 이런 분포의 모양을 가집니다. 자, 보면은 k가 1이고요. 세이라가 2.0이면 빨간 선이에요. 쭉 이렇게 떨어지죠. 쭉 감소하는 형태로 떨어지고요. 모습이요. 그리고 k가 2고 세이라가 2.0이다. 그럼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3이고 세이라가 2.0이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선. 그리고 더 이렇게 k가 5이면서 세이라가 1.0이면 저기 이 핑크 자주색. 그리고 검은색 선은 k가 9이면서 세이라가 0.5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대칭적인 모양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k가 크면 클수록 k가 작을 땐 비대칭이었다가 k가 크면 클수록 약간 대칭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세이라 값이 커질수록 평균 대기 시간이 감소됩니다. 세이라 값이 작다라는 건 평균 대기 시간이 짧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감마 분포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뭐 보험회사예요. 보험을 청구하기까지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보험회사가 고객들이 다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요. 파산입니다. 파산. 예.
보험료를 받고 이제 우리 살아가는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청구하는 발생까지의 시간을 추정한다라고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청구하기까지 시간을 감마 분포에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청구가 발생할 때까지 평균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뭐 그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청구까지. 그러면 그리고 청구하기까지 보통 3개의 사건이 필요로 하다. 3개의 사건이 일어나고 평균 6개월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3개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K값이 3인 겁니다. K를 3으로 우리가 가정하고요. 그리고 청구 발생 사건이 평균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발생한다. 이게 세이라 값이에요. 그럼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3, 그 다음에 2분의 1이 들어가겠죠. 세이라 값.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밀도 함수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세이라 K승을 감마 K에 대해서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거 X K-1승 2의 마이너스 세이라 X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데 자, F, X 그 다음 K가 3이죠. 세이라가 2분의 1이에요. 식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 2분의 1 세이라 값이죠. 세이라 값에 K승 3승 그 다음에 감마에 K가 3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x의 2승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 승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세이라분의 k잖아요. 2분의 1분의 3이니까 6개월. 6개월을 기대합니다. 왜냐? 평균 6개월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대하는 건 6개월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12개월입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12개월이 분산값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5개월이 지난 다음에 3개의 보험 청구 사건이 발생한 확률 값을 구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주어졌어요. X값이. 자,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식으로 다 대입해서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 16분의 25, 2에 마이너스 2.5승해서 12.83% 정도가 나옵니다. 자, 감마 분포에 따라서 5개월이 지났는데 3개의 보험 청구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2.83%다. 라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T 분포예요. T 분포. T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T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T에 이제 V 값이 들어오죠. 이거는 좀 작은 표본 크기, 표본의 크기가 좀 작아요. 작을 때, 그리고 평균 모집된 평균을 추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T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랑 유사한 이런 종 모양을 가져요. 근데 좀 꼬리가 더 두껍고 길게 나타납니다. 꼬리가 길고 두껍게. 왜? 왜냐면 아니 여러분 표본 크기가 작다라고 했잖아요. 작으니까 작은 표본 크기에 대해서도 반영을 좀 해줘야 돼서 좀 꼬리가 더 두껍고 길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T 분포는 뭐 이제 작은 표본 크기를 가지고요. 뭐 좀 이제 차이를 알고 싶으나 뭐 유사성 검증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T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할 때 FT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FT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는 V 값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감마 함수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식이 결국엔 이 선을 그리는 식이 되겠죠. 자, 기대값은 0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조건은 degree of freedom, 자유도가 1보다 큰 경우에 그리고 자유도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분산값이 V를 V-2로 나눠준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T 분포는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V값에 따라서 이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V값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분포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분포의 형태가 자유도, 그 DF라고 하는 Degree of Freedom의 의존적이죠.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자유도는요. 그 표본 크기에서 1을 뺀 값이에요. DF는 n-1입니다. n-1이라는 게 이제 전체 크기가 몇 개냐. 전체 표본의 수에서 1을 빼면 Degree of Freedom이 나와요. 그러면 자유도의 값이 증가한다? 그러면요.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요.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건 정규 분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를 알 수도 없고 표본도 작을 때 그럴 때 뭐 하지? 할 때 하는 게 T 분포입니다. 그래서 집단 간의 뭐 평균 추정 이런 거에 많이 써요.
표본 크기가 작다라는 기준은 30개보다 없다. 30개보다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건 120보다 n이 큰 거. 표본 크기가 120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요. 사실 t 분포가 정규 분포와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120 이상이면 정규 분포와 뭐 적용이 거의 뭐 비슷해진다. 자, 그래서 t 분포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왼쪽이 df예요. Degree of Freedom, 자유도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어지는 알파 값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분포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값 대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n 값이 7이에요. 7. n이 7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수가 7이에요. 표본의 수가 7개밖에 없고 알파 값이 0.1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t 값이 몇이냐? 자, Degree of Freedom은 n-1이라고 했죠. 그러면 7이니까 n-1이니까 이 값은 실제적으로 6입니다. Degree of Freedom은 6. 6에 대해서 알파 값 0.1에 해당하는 게 1.44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t 값이에요. t 값.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자, 카이 제곱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카이 제곱을 이렇게 취하고요. k를 이게 우리가 이제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카이 제곱은 그 통계학에서 이제 주로 뭐 적합도 검정, 뭐 독립성 검정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분산 분석할 때 이제 좀 사용이 되는 그런 확률 분포인데요. 그 감마 분포에서 k가 2분의 n이고 세이라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마 분포 배웠었잖아요. 감마에서 k랑 세이라를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하는데 그 k가 2분의 1이고 세이라가 2분의 1인 거에 대한 특수한 그러니까 형태가 바로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카이 제곱 분포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이제 분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확률 밀도부 함수 보면은 이제 xk를 받아주는데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k가 이제 자유도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감마 함수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k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값에 따라서 이 분포가 달라지죠. 그리고 기대값은 k가 되겠고 분산은 2k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실제 분산의 특징을 좀 나타낸 좀 어떤 분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양의 그 값만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상 좀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 이런 비대칭 분포를 취하는 형태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유도가 커진다, k의 값이 증가한다, 증가하면 하면 할수록 약간 모양이 대칭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값을 취하기 때문에 그 0보다는 큰 양수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카이 제곱 분포도 표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k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분포표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n이 9다. 그러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니까 8이 됩니다. k의 값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 그리고 알파가 만약에 0.9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카이 제곱 값은 3.49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 분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F 디스트리뷰션 이건 이제 F로 그냥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D1과 D2라는 즉 두 집단 간의 분산에 대해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독립적인 카이 제곱 분포에 된 표본의 분산 비율로 정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분자 분모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는 D1, 분모의 자유도는 D2 이렇게 이 계산으로 분포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분포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D1과 D2의 값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여기가 표본 분산 자유도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F의 값은 항상 양수를 취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비대칭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대칭 분포를. 그리고 D1과 D2가 크면 클수록 여기 회색과 같이 100만 되더라도 D1, D2가 100만 되더라도 정규 분포의 근사한 형태의 모습을 갖게끔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F 분포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D1과 D2에 대한 값. 근데 여기에서 이 베타는요, 베타 함수로 의미합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그 베타 함수.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값은 D2에 대해서 D2 플러스 2로 나눠준 값. 그 D2가 2 이상일 경우에 기대값이고요. 그다음 분산값은 꽤나 복잡하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D2가 4 초과일 경우에 분산값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분포도 이렇게 F분포 표가 있어요. 그래서 D1과 D2, 그러니까 디그리 오브 프리덤 1과 디그리 오브 프리덤 2, 그 두 개의 값이 주어진다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F값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 표본입니다. 확률 표본에 대한 개념은 확률 분포로부터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여러 관측치를 우리는 확률 표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probability sample, 샘플을 표본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근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로부터 얻은 n개의 표본이 있다고 치면 x1, x2, xn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서로 각각 x와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멋있게 IID라고 합니다.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서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동일한 분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모수 추정을 하는데 모수 추정이 뭐냐면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모집단의 중요한 특성, 평균 분산을 가는 모수, 이 모수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표본을 통해서 모수에 대한 추정을 우리가 수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통계량을 정의하자면 다양한 통계량이 있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표본 평균, 중앙값, 표본 분산과 같은 이런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함수, 그래서 자체적으로 확률 변수를 나타내죠. 이거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추정량은 에스티메이터라고 하고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하고, 그리고 추정치는 실제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이 된 그런 특정 추정량의 값입니다. 그래서 추정량, 추정치, 그래서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추정량, 통계량의 추정치, 실제 한번 예측을 해본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확률 표본에 대한 어떤 개념과 용어고요. 자, 그다음 표본 분포는 표본 통계량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분포입니다. 분포죠, 분포. 샘플이 가질 수 있는 분포값. 근데 이 분포가요, 그 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의 모든 가능한 표본을 추출했을 때 나타나는 표본들에서 계산된 통계량의 확률 분포입니다. 통계량의 확률 분포. 그래서 표본 통계량, 표본에서 계산된 평균, 비율, 표준 편차 같은 측정치를 말하고요. 그 다음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데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가져야죠. 그래야 추정을 하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때 이제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를 측정하는데요. 선택된 표본이 포함하고 있는 이 오차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실제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모집단과 실제 표본이 얼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차이를 우리는 오차의 정도라고 합니다. 자,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에서 얻은 그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추론할 때 발생하는 오차를 표본 오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표본 오차는 우리 일전에도 봤던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자료 수집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오차, 통일량의 분포인 표준 분포의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표준 오차, 이건 이제 통계량의 분포, 표준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 표본 분포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을 때 평균에 대한 표본 분포예요. 자, 이거는 특정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크기로 가능한 모든 표본을 뽑아서 각각의 표본들이 나타나는 평균이 몇인지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평균들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 x들이 이루는 확률 분포. 그래서 이때는 평균이 x가 뮤, 그다음 분산 s 제곱이 이제 시그마 제곱의 n으로 나눈, 그리고 표준 편차 s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요 루트 시그마 제곱
값을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 그래서 평균이 무인 모집단이 있으면 표본을 선택해서 평균 x를 계산하면 그 뮤랑 x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가 결국엔 오차인 거예요. 오차. 그리고 평균의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s 있죠. 이거를 평균의 표준 오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오차가 크다라는 말. 그러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오류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표준 오차가 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오류도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로 표준 오차가 작다 하면 오차가 작다라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국엔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그 s값, 표준 편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모집단위 정규 분포를 띈다고 할 때 평균의 표본 분포는요. 표본 크기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가 됩니다. 아니, 모집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 크기가 어떻게 되든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집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하면 표본 분포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일전에 봤듯이 표본 크기가 n이 커지면 적어도 30 이상으로 커지면 이게 모집단의 분포는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 정규 분포면 당연히 정규 분포인데 표본 n이 몇 개인지 상관없이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니다 하더라도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30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작을 때도요. 표본 크기 n이 30 이상이 되게 되면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맞든 아니든 그냥 평균의 표본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요. 표준 편차는 표준 오차랑 같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아지는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 자, 그래서 이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래서 모집단 평균과 표본 분포 평균이 같다. 그러니까 뮤랑 x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 즉 모집단의 표준 편차 루트 n으로 나눈 것과 같다 해서 이제 s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모집단이 매우 크거나 무한하다는 가정하에 이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분포 평균 x는 뮤, 그 다음 표본 분포의 표준 편차는 s, 이제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값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 크기가 작은 유한 집단에서 그럴 때 그리고 비보건 추출일 때는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하냐? 뭐 사실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건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n-1에 n-1로 나눈 이 값을 루트 씌운 거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보정을. 그래서 n은 모집단의 크기가 되어 있고요. n은 이제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과 표본의 크기 차이 그리고 전체에서 이제 마이너스 1만큼 나눠주는 형태를 루트로 해서 얘를 곱해줍니다. 이 값을. 근데 이게 지금 유한 모집단일 때, 유한 집단일 때, 모집단의 수가 이제 어느 정도 유한한 형태일 때, 그래서 그때 이 표본 분포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이제 좀 조정하는 개수가 되겠죠. 조정하는 개수.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에 비해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조정 개수의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1보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니라 비율에 대한 표본 분포입니다. 비율은 뭐 사실 평균의 표본 분포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죠. 이게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사실 뭐 그러니까 평균 표본 분포랑 똑같은데 0과 1 사이의 값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자, n개의 표본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자료 개수가 x 있다고 치면 x가 이항 분포를 이룰 때 기대값을 우리가 np, npq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np, npq로 기대값과 분산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n개의 표본에서 표본 비율이 x를 n으로 나눈 그리고 모 비율이 p,
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비율에 대한 표본분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값은 x를 n으로 나눈 거. 근데 x를 n으로 나눈 게 n분의 1을 2x, 그러니까 기대값을 n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n분의 1의 np인데 그건 p랑 같게 될 수 있습니다. p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느냐? 분산은 x를 n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분산값 계산해야 될 때 식을 따라가면 n의 제곱분의 1, 그 다음 시그마 2의 2승의 x. 근데 이걸 계산하면 npq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럼 pq에 대해서 n으로 나눈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분산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q값은 1-p죠.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표준 편차는 이게 이제 pqn을 n으로 나눈 거를 루트 씌워주면 그냥 표준 편차죠. 자, 정리하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할 때, 는 표본 비율 p는 평균 p에, 그리고 분산 n분의 pq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요. 자,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살펴본다 했는데, 자, 이게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크다. 그리고 독립적이다. 그리고 동일하게 분포돼 있다. IID. 그래서 무작위 표본들의 평균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따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론 때문에 우리가 쉽게 통계를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집단에서 x5부터 xn까지 이게 다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된 확률 변수라고 가정하면 평균이 뮤, 표준편차 시그마가 되겠죠. 그럼 표본 평균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반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값은 뮤가 되고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에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n이 충분히 클 때라는 건 30 이상이고요. x바의 분포가 평균 분포 뮤 그리고 표준 편차 시그마 루트 n으로 나눈 값을 가지는 정규 분포에 근사된다 라는 게 중심 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현재 어떤 표본 그리고 이제 그 분포값, 확률 분포값, 그 어떤 확률 분포에 대한 종류, 방법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필요한 어떤 개념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